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의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줄 함돈균 문학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이거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게 뵈가지고 아주 반갑습니다. 거의 2달 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그 사이에 추석도 있었고 네. 그 기간에 저는 이제 글 쓰고 예, 또 유튜브 개인 채널 운영하는 것도 하고 어허. 그렇게 좀 열심히 지냈습니다. 명절이 이번에 길어가지고 좀 제대로 휴식이 되셨겠어요. 네. 이렇게 휴식할 때 뭐 할 때가 제일 뭐랄까 내가 정말 제대로 쉰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까? 책 볼 때. 아 진짜요? 예. 무슨 책 볼 때? 만화책? 만화책 같은 거 말고 철학책이나 문학책 이런 거 볼 때요. 만화책도 좀 봐줘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희 그래요? 예. 안 와닿아요? 예, 안 왔다. 그럼 이번 명절 때는 읽으신 것 중에 뭐 기억 남는 거 뭐 있습니까? 예, 이번 명절에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예, 그거를 좀 깊이 또 강의도 하고 그래야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주 깊이 봤습니다. 정말요? 네. 좋은 책이죠. 네. 정말 좋은 책이죠. 자, 지난 시간에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책 참 듣고 싶었는데 네. 라디오로 들었어요. 그렇죠. 그날 안 오셨죠? 예, 그러게요. 오늘은 시인의 산문집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네, 어떤 책입니까? 예. 이영광 시인의 네, 왜냐하면 시가 우리를 죽여주니까라고 하는 산문집입니다. 제목 좋네요. 아주 특이하죠 제목이. 네, 예. 왜냐하면 시가 우리를 죽여주니까. 예. 어떤 책입니까? 시인이 이제 시를 쓰기도 하지만 요즘 시인들은 에세이를 또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 시인의 산문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된 또 시대이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산문집의 유형 중에서 자기의 일상을 뭐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적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또 자기가 쓰고 있는 시에 대한 일종의 시 창작론 같은 것을 에세이로 쓰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 창작론에 가깝나요? 예, 창작론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시를? 시를 쓰면서 갖게 된 시에 대한 경험, 관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쓴 책이고 게다가 이제 이 책이 특이한 거는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은 책으로 썼다기보다는 페이스북에 이분이 올리셨던 것들을 모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주절주절 써놓은 걸 가지고 책을 쓸 수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근데 페이스북에 정말 책을 쓰듯이 글을 아주 뭐랄까 사고 깊게 또 글 길이도 길게 그렇게 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죠. 네네네. 근데 이영광 시인께서 그러시는군요. 네. 시를 어떻게 해서 창작을 하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작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한다에 가까운 내용일 것 같은데 우리 평론가께서는 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주제 넘기 때문에 제가 뭐 시에 대한 규정을 제가 한다기보다는 제가 제일 받아들이는 그 시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가장 멋있는 규정이 그 작고하신 황현선 선생님, 저희가 밤이 선생이다 한번 다뤘었는데 네네. 예, 그 황현선 선생님이 시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시는 아름다운 노래이거나 낯선 말이다 이런 규정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게 시에 대한 아주 정말 대단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시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노래로 시를 부르거나 노래와 같은 그런 이제 시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낯선 말, 예, 이런 이제 시의 형태가 있는데 왜 시가 낯선 말이 되냐 하면은 낯선다는 건 우리가 잘 못 알아먹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왜 못 알아먹냐 하면 사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시의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논리적인 사유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교한 논리도 포괄하지 못하는 논리를 넘어서는 논리를 포괄하지 못하는 논리까지 나아가는 사유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해야 될 여지가 생기고 낯선 거거든요. 저는 그런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 시에 대한 관점, 황 선생님의 그런 견해를 아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의 사유라는 게 논리적인 사유 그 이상이다. 물론 시인께서 쓰실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읽는 사람의 각자의 경험이나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유가 또 자기 마음대로 뻗어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좋다기보다는
경험 조금 이따가 그 경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겪는 경험 자체가 시가 되지는 않아요. 음. 그 경험이 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산문집에도 그 경험에 대한 얘기가 몇 개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경험을 통째로 거기다가 이렇게 던진다기보다는 경험을 관통하거나 경험을 넘어서면서 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도 이제 쓰시는데, 그러니까 경험은 하나의 중요한 재료이긴 하지만 시가 될 때는 그 경험 이상의 뭐가 이제 첨가돼야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경험을 관통하는, 경험을 극복하는, 경험에서 뭔가를 깨달은 그렇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근데 저는 깨달은 것도 참 그 시인을 보면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내가 뭔가 깨달았어요. 네. 그 이분도 깨달은 것 같아. 근데 그 똑같이 깨달은 거를 그 표현하는 그 말, 네.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게 시인은 진짜 너무 대단해요. 네. 너무너무 대단해서 가끔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드는데 되게 열받아요. 약오르고. 네. 왜 나는 이런 표현이 안 되지? 왜 누군가의 표현을 보고 감탄하기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나운서님은 이제 시인들이 못 가지고 있는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다든가 목소리가 좋다든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시인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네. 자, 그럼 이영광 시인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 1965년생이신데 한국 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작가라고 볼 수 있고 그 세대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분 작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평가로서 그냥 하나의 자존심을 걸고 제가 지금 집필하려고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이 미래의 클래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한국 시의 지형도를 그리는 그런 책의 집필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것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세계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시의 최고. 한국 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시를 잘 쓴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될 만한 그런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지금 표현을 다양하게 하셨지만 그냥 한국 시인 중에 최고다 이거 아니에요? 한국 시인에서 최고고 세계적으로도 최고라고 봐요. 정말로요? 네. 왜요? 제가 만약에 노벨상 위원회에 있다고 하면은 이런 작가를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하고 싶어요. 예. 아니 왜요? 그리고 뭐가요? 그리고 어떤 점이요? 예. 그 얘기를 오늘 이분이 쓴 이 시에 대한 관점, 이 에세이에서 녹여놓고 있는 시에 대한 관점을 시의 창작으로서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와. 그 에세이와 시를 이제 같이 좀 이해를 좀 도우면서 또 작가의 작품을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작품 자체만으로 봐가지고는 그대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랍고 저는 함동윤 쌤이 누군가를 이렇게 황현 선생님에 대한 그 극도의 존경을 표현하신 적이 있지만 네. 살아계시는 누군가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처음 봤어요. 자, 이 너무너무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확신하고 있는 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책인지. 일단 제목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시가 우리를 죽여주니까. 이건 좋다는 얘기겠죠? 네, 좋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죽여주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네, 아유, 맛 죽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동시에 여기엔 이런 뜻도 있어요. 시가 우리를 진짜 죽인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서 이제 이 에세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분이 쓴 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하고 이제 가끔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끔 보시는군요. 가끔 네. 뵙는데요. 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냐? 나는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전부 다 살려고 애쓰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 생존을 정당화하기 위한 많은 논리를 개발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번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보면은 어쩔 네네네.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그 내용이죠. 예,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개인이 죄를 짓고 세상에 그것이 하나의 그런 생존 논리가 상식이 되어서 세상의 스탠다드의 어떤 기준이 되고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세상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하는가? 자기를 절대 살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작가가 쓴 제가 시를 좀 하나 가져왔어요. 이 작가 에세이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시적으로 실천하는지 짧은 문장인데 여기 이제 보이는 라디오인데 이거 나무는 간다라는 이 시집의 해설을 제가 썼는데 여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깔깔대는 혼이라는 시인데 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자기를 살려주는 일.
정말 해야 할 일도 저에게 위로를 던지지 않는 일. 자, 이런 시가 있고요.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기도이다. 사람이 짓는 사람이 어쩔 수 있을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기도는 말이 없다.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살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자기를 살려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죄건 실수건 뭐 어떤 또 의식하지 못한 채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 정당화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깊은 어떤 반성을 해야만 인간이 이제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뭔가 잘못한 다음에 고해성사하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놓고 나가가지고는 또 하죠. 일요일에 교인이 됐다가 월요일에 또 사회인이 되잖아요. 그런 합리화 정당화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이분은 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고해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있을 일이지만 그 정당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백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하지 않는 기도이고 나의 기도는 말이 없는 기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의 생각이 이 작가의 시에 많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를 쓰면 어떻게 시를 쓰는 것인지 또 문학은 어떤 관점에서 이분이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시의 효용이라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서점 어플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좀 장바구니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에세이에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이건 이제 에세이집이니까 제가 그 뭐 좋은 문장들 정말 투성인데 네. 거의 무슨 성경 같아요. 이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가 시인이 돼가지고 아마 저 글을 썼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그 서점 어플에서 보니까 예. 시집들도 제목이 다 기가 막히네요. 네, 살 것만 같던 마음, 예, 아픈 천국, 예. 끝없는 사람, 예.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 네. 홀림, 떨림, 울림. 이 제목들도 이 제목 같은 제목이 시가 그 안에 있겠죠. 있는 것도 굉장히-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제목만 봐도 일단 이렇게 움찔하게 되는 예,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 말에 근데 어떤 사변적인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절대 시를 쓰지 않아요. 이 책도 그런 서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평범한 말인데 그냥 정신 빵 뒤통수를 옵니까? 완전히 치는 그런 것들만 점철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현실은 상식을 부르고 문학은 상식을 경원한다. 이제 이런 그 문장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상식을 갖춘 인간이 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대체적으로 그 상식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성공한 인간이 되기도 하고 칭송받는 인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상식이 우리를 많이 또 이렇게 가두기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교육운동을 따는 사람이기도 해가지고 올해 그 초연결학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조금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초연결학교 참 좋은 책이죠. 예, 그래서 교육청의 교사분들 연수도 많이 가고 또 가끔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자리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자리에서 학부모님이 강연 끝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심각한 얼굴을 하시면서 아유 내가 지금 고3 엄마인데 학부모 노릇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은 학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간절한 눈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3 엄마가 좋은 학부모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이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드렸어요. 좋은 학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근데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고3 엄마가 좋은 학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건 상식이에요. 근데 그 상식적인 좋은 학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사실은 부모였다고 한다면 부모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지 않을 몹쓸 짓을 학부모라는 페르소나를 쓰면서 못된 짓을 다 하거든요. 그때는 다
뭐 자식을 억압하고 아이를 뭐 이렇게 뭐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또 어떤 그런 어떤 경쟁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뭔가 좀 합리화를 하죠. 많은 합리화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상식이란 이름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로서 못할 일이긴 한데 예. 고3 엄마로서는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엄마고 탁월한 엄마고. 그래서 그 카페에 가면은 오전에 모여가지고 학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얘기를 옆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못된 인간이 되려고 저런 얘기들만 모여서 하고 있나. 근데 그게 학부모라고 하는 페르노라스를 쓸 때는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의 페르소나를 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상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문학은 그 상식을 한번 질문해 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시예요. 그런 방식의 관점을 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이 이 작가고 이 사람 시가 다 이래요. 네. 그럼 이거는 뭐 표현도 표현인데 어떤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가 이영광 시인에게서는 출발인가 봅니다. 문제의 인식도 있고 보통 우리가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어떤 시민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점을 다시 한번 의심하는 거예요. 관점. 예. 누구나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관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시에서 보통 우리가 힐링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이제 위로한다라고 하는 걸 시에서 많이 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시는 힐링하려고 하지 않는다. 위로를 위로하려고 하고 수습하려고 하지 않는다. 수습을 수습하려고 한다. 이렇게요. 그런 말을 쓰거든요. 보통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죠. 근데 너희들이 지금 수습하려고 하는 그 상식적 관점이 우리 이창동의 그 영화 시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서 보면은 아이가 큰 사고를 쳐요. 그죠? 그 애들이 어떤 여자애를 막 그냥 왕따시키고 걔를 이렇게 성폭행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태를 수습하려고 모입니다. 네. 수습하게 모여가지고 하는 그 수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돈 주고 뭐 주고 진정한 반성도 없어. 그래서 그 일을 무마하는 것이 그들의 수습이에요. 덮는 것이. 덮는 거죠. 많은 세상의 상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수습하는 거예요. 근데 시는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습하는 것을 수습하려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습하려고 하는 그것을 고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습을 수습한다. 참 수습을 수습한다라는 말이 엄청난 비꼼이네요. 근데 비꼼 단순한 비난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윤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식을 갖추려고들 많이 노력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시인께서 지금 표현하신 말이 문학은 상식을 경원한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식을 존중하진 않지만 상식까지도 이제 의심하고 상식이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 시대에 또 유명한 아주 좋은 시인 중에 김행숙이라는 작가의 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2014년에 나온 에코의 초상이라는 시집인데 이 시집도 제가 미래의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2000년대 한 20년 동안 한국 시에서 엄청나게 좋은 작가들이 세계적인 작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 에코의 초상이라는 시집에서 김행숙 시인이 쓴 시 중에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시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상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죽기 전에 노인이 되네. 노인이 되면 밤에 잠을 잘 수 없네. 밤에 잠을 잘 수 있네. 자, 잘못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죽기 전에 노인이 되네. 노인이 되면 밤에 잠을 잘 수 있네. 원하지 않는 것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네. 꿈속에서 기억하고 현실에서 망각하는구나. 자, 이게 김행숙의 젊은이를 위한 시인데 젊은이들이 죽기 전에 노인이 돼. 그럼 노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경험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해야 잘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공 비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인데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는 그런 것까지 알면 안 되거든 사실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젊은이들이 젊은이답지 않고 이미 노인이 되는 거예요. 달고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성공의 공식, 늙어서나 알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공식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노인들처럼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을 거예요.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안, 그죠? 실존적인 불안이라든가 또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도전 속에서 오는 그런 어떤 결단도 있는 거고 용기도 있는 거고 이런 겪어야 될 것을 겪지 않으면서 편안해지는 거죠, 사실은. 예, 그게 바로 상식적 세계이거든요. 이 작가가 얘기하는 문학은 상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원한다는 게 인간이 근본적 질문 속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원하지 않는 것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노인이 된 것처럼 이미 행동을 다 사람들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진정한 그 뭐라고 할까요? 열망, 좋은 삶에 대한 어떤 것, 인간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 같은 것들을 꿈에서나 꿈으로 꾸고 현실이 되면 망각한다는 거야.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이 작가의 에세이가. 예. 정말 요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 같기도 합니다. 이미 뭐 꿈을 찾는다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성공한 삶을 바로 얻기를 원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생존에 올인한 세대죠. 그러니까 이 세대뿐만 네. 아니라 세대를 단순히 비난한다기보다는 우리 시대의 삶 전체가 상식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제 갇히면서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런 생존의 다른 이름처럼 되어버렸죠, 사실은. 아니 뭐 생존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생존은 매우 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생존은- 동물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아니니까. 예. 4492님 그렇군요. 살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정당화의 굴레에 갇히고 오늘도 함 선생님 덕분에 사유에 빠져봅니다. 봄꿈님 책 주문하러 인터넷 서점 갑니다. 9376님 저도 이영광 시인의 시집 읽었는데 거기 실린 거의 모든 시가 정말 다 너무 좋더라고요. 고백하자면 이영광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음악 한 곡 함께 하시죠. 오장환의 시의 말로의 노래입니다. 은시계. 말로의 음성으로 은시계 감상하셨습니다.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광 시인의 산문집 왜냐하면 시가 우리를 죽여주니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책을 좀 더 살펴볼까요? 문장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힐링에 대해서 나온 문장을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기대가 시는 우리를 위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좀 각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네. 완전히 부정한다기보다. 자, 좋은 시에는 힐링의 의지가 없다. 그럴 여유가 없다. 있어도 숨 죽여 있다. 그래서 괴로움을 누르고 힐링을 구하려는 이 앞에 놓여 있는 시에는 다른 괴로움이 들어있을 뿐이다. 장래에 쓰이는 상여나 관, 해죽거리는 만장이나 상여꾼들이 내는 노래 같은 것. 이 위로의 무능에서 무슨 힐링의 가능성이 시치처럼 새어 나오거나 하겠지. 위로의 무능. 네. 위로의 무능. 이 위로의 무능 뭘까요? 예, 지금 아주 정확하게 그게 결국 사실 포인트인데요, 그죠? 네. 알듯말듯한 말인데 시가 우리에게 뭔가 위로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위로는 위로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은 먹먹함과 슬픔 속에 인간이 놓여 있을 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로가 가닿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그래서 위로할 수 없음 자체를 보여주는 어떤 그 위로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 자체. 사실 시의 진정한 가장 깊은 힐링은 그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예. 좀 더 이해시켜 드려볼까요, 그 얘기를? 네,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슬픈 상황이 위로다. 네. 그 이해시켜드리기 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시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평소에 그런 얘기들보다 더 굉장히 심화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잠깐 좀 들어드리려고 지금 시를 네. 가져온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행숙의 시집 에코의 초상에 네. 나온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제 위로의 무능 같은 거거든요. 시가 저녁의 감정이라는 시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노을이 질 때, 노을이 진다라고 하는 거는 해가 떴다가 이제 지는 거니까 사실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어떤 시간을 느껴지죠. 사실 암시받는 거거든요. 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낮은 몸을 만드는 것이다. 으르렁거리는 개 앞에 엎드려 착하지 착하지 하고 울먹이는 것이다. 가장 낮은 계급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일어서려 하는데 피가 부족해서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현기증이 감정처럼 울렁여서 흐느낌이 되는 것이다. 파도는 어떻게 돌아오는가? 예. 자, 이 시는 실질적으로 이 시의 전문을 읽어보면은 이 시에는 어떤 그 사회적인 정치적 메시지도 없지만 이 시가 2014년에 나온 시집이거든요. 네. 바로 세월호 때 나온 시집이에요. 그때 많은 작가들이 그냥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울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쉬듯이 슬픔에 젖어 있는 거야. 뭐 못 잊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그 너무나 깊은 무기력 속에서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우울 속에서. 그러니까 작가가 직접적으로 이 시대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그 뭐 아이에 대한 좀 위로를 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그 바닥에 깊이 스며 있는 먹먹함이 같이 공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몸을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은 죄에 나 역시 가담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그리스 비극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죄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일부로서 가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주 깊은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죄의식, 그것에 대한 각성, 그것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 죄다라고 받아들이는, 이 카톨릭에서는 보면은 성찬의 전례를 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도소이다라고 하는 내 탓을 3번 외치는데, 이게 꼭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이 문명과 역사와 사회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죄에 나도 가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의 구원을 요청하는 행위이거든요. 네. 문학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그냥 그것 때문에 낮아지는 거야. 그냥 저혈압 환자처럼 몸이 다운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떳떳할 수가 없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떳떳할 수가 없어서 예.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 앞에 엎드려가 가지고 개보다도 낮아지는 인간. 인간이 여기서 보면 가장 낮은 계급을 만들어 가 가지고 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개가 엎드린 게 아니라 개 앞에 인간이 엎드린 거예요. 우린 보통 금수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물보다 인간이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 어떤 죄의식이 강하다가 보니까 개 앞에 인간이 엎드려 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세. 정말 금수만도 못하는 상황이 됐네요. 예. 그러나 이것은 사실 내가 직접 누군가를 해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할 수도 있어요. 사실 모른 척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나 세상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자기 방식의 상식적인 보통 어떤 생존 중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또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삶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작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누구를 내가 힐링하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힐링의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죠. 그럴 여유가 없고 그런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런 정도의 바닥까지 가는 작가의 작품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이상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의 그런 모습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예, 그런 깊은 정말 이건 정말 깊은 공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식적 차원에서 뭐 연민의 차원에서 이렇게 그 연민의 대상을 이렇게 대상화하고 연민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연민의 대상과 나를 일단 분리시켜 놓고 보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같이 죄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의 무능 속에서 마치 무슨 힐링의 가능성이 시체처럼 시체에서 나오는 냄새처럼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 고통에 대한 그 냄새, 그 괴로움의 냄새 자체가 깊은 힐링을 인간에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의 냄새, 괴로움의 냄새. 그렇죠. 그러네요. 이거를 좀
되게 좀 조용한 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시끌시끌한 데 조용합니다. 말고. 우리들도. 아니 뭐 그렇죠. 당연히 오늘 그런데 이제 혼자 읽는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외진 데서 그렇게 혼자 봐야 더 시 한 줄을 놓고 나하고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산문집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을 텐데 다 보고 나시면 네. 시에 대한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까? 시를 감상하는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까? 예,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를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읽는 독자이기 때문에 또 오늘 그리고 제가 이 시집을 가지고 나오고 이런 에세이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상당히 이제 그 시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깊은 공감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독자들에게는 보통 문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예? 그 이창동의 시 다시 언급하면 그 영화에서 보면 한 번도 시를 쓰는 거를 배워보지 못했던 그 미자 씨가 이렇게 어디에 가가지고 문화센터에서 시를 배운다고 하니까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한테 시 쓰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엄마는 저기 머리에 꽃 꽂는 것도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는 일반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머리에 꽃 꽂는 거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신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시에 대해서 그런 뭔가 그 미라고 하는 좀 추상화되긴 했지만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관점 같은 걸 시에서 구하려고 하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그 깊은 효능이라고 할까 역할이라고 할까 그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근원적으로 반추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세속 세계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말 같은 거거든요. 네. 아주 엄청 높게 바라보시네요. 시라는 거를. 그렇죠. 시에 대한 엄청난 리스펙이 있죠. 저는 이제 그 시의 하느님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근데 시라는 게 좀 뭐랄까 그 판타지스러운 게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고 싶어 합니다. 예. 근데 닿을 수 없는 것 같은 진짜 무슨 피터팬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나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바탕은 되지만 경험 자체가 시가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 경험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특별한 그 글을 쓰신 게 있는데 제가 인용해 드리면은 쉬운 얘기거든요. 네.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시인 보고 넌 사랑을 해보긴 하고 이런 시를 썼냐? 어떤 사랑의 시를 쓴 사람이 보고 또 돈에 대해서 시를 쓰면 넌 돈을 벌어나 보고 이런 글을 썼어? 한 번도 돈도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자 경험을 이렇게 앞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무능력도 사랑의 경험이고 돈을 벌어보지 못한 돈을 벌 수 없는 돈 버는 것의 무능력도 돈벌이의 경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경험은 많은 것을 정당화해요. 제가 어떤 뭐 문창과의 이제 수업을 하면은 창작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인을 양성하는 이제 그런 학교에서 할 때 절대 시에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담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시에는 시에 속담을 속담을- 운영하면 안 된다. 속담이라고 하는 건 인간 경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총체를 속담으로 추상화했어요. 함축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속담을 딱 들이대면은 경험을 딱 들이댔기 때문에 거기서 할 말이 없어져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절대 모나면 안 되겠네. 그러나 그 경험은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삶의 형태에 대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그 경험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게 되게 많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라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라떼라면 내가 이런 경험 해봤는데 니네 말하지 마. 꼰대가 되는 게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꼰대가 되는 그 첫 번째 매뉴얼이거든요. 라떼가 딱 그런 말이죠. 예. 그리고 경험이라고 하는 걸 좁게 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험의 부재가 만드는 경험도 있어요. 사랑을 하는 것도 경험이지만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 혹은 사랑의 무능력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거. 예.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지만 삶의 어떤 유한성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조건이나 억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그런 사회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게 잘못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험의 결핍, 경험의 부재도 사실은 중요한 경험인 거예요. 문학은 사실 이런 경험의 결핍과 경험의 부재가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꿈, 예, 그것이 되어서 시의 다이나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작가는 사실 이런 경험의 부재를 통해서 시를 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속담 인용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모난돌이 정 맞는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말도 있다. 이렇게 시를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모난돌이 과연 정 맞을까? 이건 됩니까? 질문이잖아요. 네. 예, 그건 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될 수 있습니까? 예, 예. 아싸 한 발.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걸 생각했는데 모난돌이 정말 맞는 건가? 나는 모난돌이 되면 안 돼? 모난돌이 뭔데? 둥그런 돌은 그러면은 잘 사는 거야? 이건 뭔데? 예. 이런 질문이 시를 만들고 문학을 출발하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죠. 책에 또 이런 문장이 있다면서요.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야 떠올릴 수 있는 말이 바로 시인에게 찾아오는 말이다. 예. 대체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코너가 네. 사유하는 책인데 이 사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유라고 하는 건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또 우리 사회에서 배웠던 어떤 교육의 체계 또 이 사회나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그 자장 안에서 우리 사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사람도 결국 이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거든요. 예. 근데 예. 그래서 시인은 오히려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보다 먼저 오는 말 혹은 사유를 넘어서는 말 그것이 나에게 깃들기를 바라면서 글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는 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오신다. 예, 시에 하느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생의 신비이기도 하고 우주의 신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관점, 또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엄청난 그 합리주의의 그런 관점이 포괄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간이 열릴 때 시를 쓰게 되는 거고 오늘은 시 쓰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인간의 종교적 구원이라든가 지금의 삶이 유일한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미래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시간에 대한 어떤 개방성 이런 것에 몸을 여는 인간의 겸허함 같은 거 이런 거죠. 이런 걸 훈련시키는 게 사실은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앙띠님께서 오늘 편안한 선곡 듣기 좋네요.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축하하는 춘식이님, 와 오늘 방송 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 같네요. 2883님, 저는 시를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반추의 힘 때문에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반추는 괴로운 과정이지만 꼭 필요하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우리 어떤 책 읽어볼까요? 예,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예, 이 영화가 소설 도널드 웨스트레이크라는 사람이 쓴 미국 작가의 추리 소설계의 아주 거장이거든요. 예, 또 사회적인 풍자도 많이 들어 있고 예, 그분이 쓰신 그 원작 소설 X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기에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오늘은 이영광 시인의 산문집 왜냐하면 시가 우리를 죽여주니까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